자, 오늘 페이지는 자, 오늘 페이지는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자, 현대식 또 먼저 할게요. 현대식.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좀 쉽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난주, 지지난주 시가 최근 모의고사에 나오는 것들이었는데 걔네들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2년 전? 2년 전부터 갑자기 고1 모의고사인데 고1 모의고사에 나오는 현대시가 조금 읽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그 지난 시간에 읽었던 왜 막 식욕 이야기 있잖아. 식욕이나 뭐 찬밥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추론이 좀 필요하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읽었던 거 막 장미와 가시 이런 거 이건 진짜 어려워요. 장미와 가시 이런 거.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자꾸 이제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그 전 걸로 넘어가면 좀 쉬워. 여기 이제 23년도 실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읽어볼 건데, 자, 화자의 상황부터 한번 또 살펴볼게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시는 무엇을 중심으로 읽는다? 화자를 중심으로 읽는다. 그래서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둘러싸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저기 제목이 소년입니다. 소년. 맞죠? 소년. 자, 볼게요.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면서 봐야 되는 단어 딱 하나 뭘까요? 딱 하나. 요거죠, 요거. 왜 그런데? 가을은 가을인데 왜 슬픈데? 맞잖아. 자, 그래서 슬픈 가을이라고 하는 순간 바로 뭐가 딱 느껴져? 정서가 느껴집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주는 작품은요, 되게 친절한 작품이야. 그러니까 좀 직설적으로 얘기되는 작품이야. 되게 딱 보는 순간, 그럼 뭐야?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 누군데? 화자일 거 아니야. 나. 맞죠? 근데 지금 뭐야? 여기저기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대요. 그럼 뭐야?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을은 어떤 가을인 거야? 슬픈 가을인 거야. 뭐 때문에 슬픈지는 아직 몰라. 맞죠? 슬퍼. 자, 이 상태에서 볼게요.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대요. 자, 그럼 이거는 뭐야? 그냥 이미지 그려주는 겁니다. 이미지. 맞죠? 어떤 이미지야? 그냥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대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잖아. 그럼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자, 봄을 마련해 놓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데? 봄이 되면은 나뭇가지에 뭐가 자라? 나뭇잎, 꽃이 자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자리가 지금은 꽉 차 있을까? 비어 있을까? 차 있어, 비어 있어? 비어 있어. 왜 비어 있는데? 지금 계절 언제야? 가을. 맞죠? 뭐 겨울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가을 이후야. 맞지? 왜? 단풍이 떨어졌다 그랬으니까. 단풍이 떨어졌다 그랬으니까 나뭇가지에 잎이 붙어 있어,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어. 그럼 여기 다 이 나뭇가지들의 잎이 떨어져 있는 이 자리들이 전부 뭐인 거야? 봄이 찾아오면 채워질 자리인 거야. 맞죠? 자, 그래서 그 자리를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는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건 뭐야? 화자가 뭘 보고 있는 거야? 하늘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있는데 그 보는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나뭇가지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화자가 보는 시선에서는 뭐야?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맞죠? 자, 그래서 지금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다음 볼게요.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화자의 시선이 어디로 갔어? 나뭇가지에서 하늘로 갔습니다. 맞죠? 자, 하늘을 들여다보면 시선 이동이죠.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대요. 자, 잘 보세요. 실제로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럼 물어볼게요.
파란 물감이라는 얘기를 왜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몰라. 이건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왜 하필 파란색이라고 얘기했어? 생각해봐봐. 하윤아, 왜 하필 파란색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맞아요. 하늘이 파래서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속성 하나 한번 가져가 볼까? 하늘이라는 대상이 하나 있다. 얘 속성 뭐라고 얘기할 건데? 파랗다. 이거 이해돼요? 방금 얘기했잖아. 혹시 파란 물감이 든다가 왜 파란 물감이 든지 왜 파란색인지는 연결 안 된 사람 잘 없을 거야. 왜? 화자가 아까 뭐 본다고 했어? 하늘 본다고 했잖아. 근데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며.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저 하늘의 속성이 어디로 온다? 내 몸에 온다. 이거 이해돼요? 자, 나는 지금 저 파란 하늘을 보고 있어요. 저 파란색의 하늘, 저 하늘 색깔이 어디에 든다고? 내 눈썹에 든대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실제로 그럴 수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뭔데요? 저 파란색이 내 눈에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야? 마치 내 몸에 이렇게 물을 들일 듯이 들어오는 겁니다. 맞죠? 하늘 색깔에 빠져 있는 거지. 그리고 그 하늘 색깔에 마음이 매료되어 있는 겁니다. 왜? 하늘의 속성이 지금 나에게 묻혀졌으니까. 이해되죠? 자, 다음 볼게요. 두 손으로 따뜻한 몸을 쓸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대요. 이게 뭐야? 실제로 그럴 수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야 지금? 하늘의 색깔에 점점 젖고 있는 거야. 그게 뭔 말이야? 지금 내 마음이 점점 더 저 파란색 하늘에 매료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파란 물감들이 막 묻어나는 거야. 손으로. 얼굴에도. 맞죠?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대요. 손바닥을 들여다보면 여기 손바닥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이게 파란색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는 무슨 색깔 떠올릴까? 하늘색 떠올리겠지. 왜? 하늘 보면서 떠올랐으니까. 맞죠? 자, 들여다본대요.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실제로 그럴 수 없어. 맞지? 자, 그러면 뭐야? 내가 손을 들여다봤더니 이 손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 맑은 마음이 들어. 실제로 강물이 흐르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맑은 마음은 들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맞지? 그럼 순수한 마음이겠지. 맞죠? 맑은 마음이 떠오르고. 자, 다음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쉽게 표현하면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아주 간단하게 완전 T처럼 얘기해봐. 파란색 될 수 없는데요. 자, 하늘 봤어. 손 봤어. 누구 떠올랐어? 순이 떠올랐어. 상황으로 따지면 그게 끝이야. 맞죠? 자, 그럼 결론. 이 사람 뭐 때문에 슬퍼? 뭐 때문에 슬퍼요? 손을 보는데 순이가 떠올랐대요, 여러분들. 손 보고 딴 사람이 떠올라요? 보통? 아니잖아. 그러면 손 보고 딴 사람이 떠오를 정도로 그 사람이 뭐 하는 건데? 화자 입장에서 그 사람이 어떤 거야? 나연아. 손을 보고도 떠오를 정도라는데? 나는 일단 손 보면 나는 손만 보이거든?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 손을 보는데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 만약에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뭐 하고 있는 건데요? 나연아,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걸까요? 솔비야, 왜? 뭔데? 뭐 하는 걸까요? 나는 그 사람을 뭐 한다? 짝사랑. 뭐 그럴 수도 있지. 자, 짝사랑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사랑하고 있다고 될 수 있고요. 또도 뭔데? 모두 될 수 있는데 짝사랑이면 내 옆에 있어? 없어? 없잖아. 내 옆에 없는 대상을 뭐 하고 있다? 그리워하고 있다고 됩니다. 뭔지는 아직까지 몰라. 근데 적어도 뭐는 알 수 있어? 이 사람 순이 무지하게 사랑한 애는 알 수 있겠지. 이거 이해돼요? 손 보는데도 얼굴이 생각난다며. 난 손 보면 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난 그리운 사람이 없나 보지 그러면. 맞죠? 자, 손을 보고도 순이의 얼굴이 떠오른다는 건 그 사람이 그 정도로 그립거나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맞죠? 자, 뭔지는 모르지만 자, 지금 잘 보세요. 아까부터 화자의 감정 무슨 감정? 화자의 감정 무슨 감정? 슬픈이라는 단어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일 첫 줄에 있었고요. 여기 또 나왔습니다. 맞죠? 자, 슬픈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어요. 그럼 화자 감정 어떤 감정? 슬픈 감정. 맞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순이랑 같이 있을까 같이 있지 않을까? 같이 안 있으니까 슬프겠지. 맞죠? 자 연결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돼? 화자는 순이를 매우 그리워하고 있는데 같이 있어 안 있어? 안 있어. 그래서 뭐 한 거야? 슬픈 거야. 연결돼요? 자 이 유가 다 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아본대요. 눈 감아본답니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서 사람처럼 슬픈 얼굴 뭐라고 되어 있어? 아름다운 순이 얼굴은 아린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루 종일 순이 생각만 난다는 거야. 하늘 보고 손 봤더니 순이 얼굴 떠올라. 그래서 눈 감았더니 눈 감아도 순이 얼굴 떠올라. 이게 뭔데? 그 정도로 보고 싶다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떤 정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는데 손도 보고 떠올리고 눈 감아도 떠올리고 정도가 되겠지. 그렇죠? 자, 다음 나무의 수사학입니다. 봅시다. 자라면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런 말투를 보고 뭐 어떤 체라고 합니까? 대화체의 말투라고 하지. 자,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대화체의 말투잖아. 대화체의 말투. 자, 그러면 이 대화체의 말투는 항상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도 있어. 듣는 사람도 있겠지. 듣는 사람을 한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데? 소민아 뭐라고 해요? 말하는 사람은 화자야. 듣는 사람은 뭐라고 해? 청자. 자, 대화체인데 청자 누굽니까? 아직 몰라. 맞지? 몰라요. 근데 제목이 뭐예요? 제목 봐봐. 솔비야 제목 뭐야? 나무의 꿈. 나무의 꿈이라고 돼 있다. 그치? 자,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누구 생각할까? 나무 생각하겠지. 자, 보세요. 의자가 되고 싶니? 누군가의 책상이 되고 싶니? 라고 얘기하네. 청자 누구야? 청자 누구야? 몰랐는데 나무겠죠. 맞죠? 자, 물어봅니다. 지금 화자가 나무한테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라면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는 거야. 맞죠? 자, 볼게요. 밟으면 삐걱 소리가 나는 계단도 있겠지.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다락방. 뭐야? 이미지가 좀 그려집니다. 이미지. 맞죠? 자, 별빛이 들고 나는 창문들도 있구나. 자, 한번 끊어봅시다. 나무한테 물어봤어요. 나무야, 너 뭐가 되고 싶니? 혹시 책상이 되고 싶니? 의자가 되고 싶니? 아니면 밟으면 삐걱삐걱삐걱 소리 나는 계단도 있겠지. 그럼 이 계단은 당연히 뭘로 만든 계단이겠어? 나무로 만든 계단이겠지. 그 여러분들 나무 계단 혹시 밟아본 적 있나? 나는 어릴 때 그 할머니 집 다락방에 올라가면 이제 나무 계단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나무 계단 이렇게 밟으면 찌찌찌 이런 소리 나는데, 그렇죠? 자, 뭐나? 자, 삐걱 소리가 나는 계단도 있겠지. 나무로 만든 계단도 있겠지.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다락방이 있나봐. 이미지야, 이미지. 별빛이 들고 나는 창문들도 있구나. 그 다락방에 창문도 있네. 다음 봅시다. 누군가 그 창문을 통해 바다를 생각할지도 몰라.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만약에 그런 다락방이 있다면 그 다락방을 삐걱삐걱삐걱 나무 네가 만든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그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걸 감상할지도 몰라. 누군가는 수평선을 넘어가는 목선을 그리워할지도 몰라. 목선이 뭔데? 나무로 만든 배겠지. 그렇죠? 목선을 그리워할지도 몰라. 실제로 그럴지 아닐지 모르지만 하자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바다를 보는 게 꿈이라면 배가 되고 싶겠구나. 왜? 바다로 나가는 게 만약에 꿈이라면 배가 되고 싶겠구나. 어쩌면 그 무엇도 되지 못하고 아궁이 속 장작으로 눈을 감을지도 모르지. 자, 끊어봅시다. 지금 계속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 나무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 혹시 책상이 되고 싶니? 의자가 되고 싶니? 나무 계단이 되고 싶니? 또는 삐걱삐걱삐걱삐걱 그 계단 다락방을 올라가서 다락방 창문 밖으로 너머로 혹시 바다를 보고 있니? 너 만약에 바다를 보고 있는 거라면 어쩌면 너 배가 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너가 그렇게 봐봐봐.
지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 나무의 꿈이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나무는 한 번도 대답 안 했잖아. 화자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무의 꿈에 대해서 추측하고 있지. 이거 이해돼요? 봐봐. 화자는요. 상황이 어떠냐? 화자가 뭘 하고 있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화자는 나무의 꿈에 대해서 추측하고 있다. 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야, 너 혹시 의자 되고 싶니? 책상 되고 싶니? 나무 계단 되고 싶니? 그게 아니라면 삐걱삐걱 올라가서 다락방의 창문 너머로 너 혹시 바다 보고 있니? 너 혹시 바다 보는 거라면 배가 되고 싶을 수도 있겠구나. 너 혹시 배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자, 그러면서 근데 너 어쩌면 그 무엇도 네가 바라던 그 꿈 그 무엇도 되지 못하고 뭐가 될 수도 있다고. 아궁이 속 장작이 될 수도 있다고. 자, 그러면 잊지 마렴. 한중 재가 되었지만 그러니까 나무가 뭘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무고 너 근데 네 꿈 말고 그냥 불타버리는 장작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 근데 장작으로 눈을 감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잊지 마. 만약에 장작이 되었다면 결국 뭐 하겠어? 불타서 없어질 거 아니야. 맞죠? 자, 불타서 뭐가 될 거예요? 한중 재가 될 거 아니야. 한중 재가 되었지만 네가 만약에 장작이 되면 나중에 한중 재가 되겠지. 맞죠? 한중 재가 되었지만 넌 그때도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왜? 쟤는 이게 막 불타다 보면 막 하늘로 이렇게 막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너 다락방에서 창문 너머로 하늘 봤는데 그 하늘을 날아가고 싶은 그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네가 만약에 장작이 된다 해도 너 잊지 마. 너 한중 재가 돼서 하늘을 날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누군가의 몸을 데워주고 난 뒤, 자 봐봐. 장작이 되었으니까 불탈 거 아니야. 뜨거워 안 뜨거워? 뜨겁겠지. 장작의 역할은 뭐야? 불을 때워서 누군가한테 밥을 내주거나 그 뭐 이제 또는 뭐 온돌 그러니까 따뜻하게 해주거나 뭐 이런 역할일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장작은 또 어떤 역할도 할 수 있어? 누군가의 몸을 데워줄 수도 있다는 거야. 춤을 추듯 피어오르는 거야. 뭐야? 네가 불타서 막 재로 이렇게 되면 넌 마치 춤을 추듯 피어오르는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다만 네 잎사귀를 스치고 가는 저 바람 소리를 들어보렴이라고 되어 있어. 자, 잘 보세요. 지금이라고 되어 있어. 자, 그 말은 지금 이 나무가 장작이 된 적 있어 없어? 없어. 계단이 된 적 있어 없어? 없어. 의자가 된 적 있어 없어? 없어. 뭐 하는 거야? 이 나무 보면서 이 나무가 꿈을 이루는 무슨 꿈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꿈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예측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화자가. 맞죠? 근데 만약에 네가 막 의자가 되는 책상이 되는 또는 배가 되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너 그냥 아궁이 속 장작이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돼도 너 잊지 마. 너는 피어오르는 거고 춤을 추듯이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누군가의 몸을 데워주는 존재인 거야. 자, 그러면서 지금은 너는 뭐 하고 있어? 너가 나무겠다, 그치? 지금 나무 너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잎사귀를 스치고 가는 바람 소리를 들어보려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나무가 있으면 지금 바람이 사게 불고 있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나무가 아직 꺾이기 전이라는 말이겠지. 맞죠? 자, 바람 소리를 들어보려. 너는 지금 바람을 만나고 있구나. 바람이 춤을 따라 흔들리고 있구나. 지금이 바로 나무 너로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말을 통해서 화자가 전달하고 싶은 바는 뭘까요? 또는 시인이 전달하고 싶은 바는 뭘까? 잘 보세요. 이 시에서 나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나무는 무슨 행동했어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바람이 불어와서 흔들리고 있을 뿐이야. 그리고 그 바람이 불어와서 흔들리고 있는 걸 화자는 보고 있어. 보면서 무엇에 대해서 상상하고 있어? 이 나무가 이룰 수 있는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잘 보세요. 화자가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무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꿈들 중에서 되게 희망차고 되게 미래 지향성 있는 그런 꿈만 응원하고 있어? 아니면 아닌 꿈도 응원하고 있어? 아닌 꿈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봐봐봐. 네가 만약에 창문 밖을 보고 있다면 너는 뭐가 될지도 모른다. 배가 되고 싶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봐봐. 네가 만약에 장작으로 눈을 감을지도 모르지 라고 하면 무슨 말이야?
여기서 이 장작은 뭔데?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왜? 상상하면서 화자가 나무가 이루고 싶은 꿈은 여기까지야. 뭔데? 책상이 되고 싶을 수도 있고 의자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계단이 되고 싶을 수도 있고 다락방 넘어 바다를 보고 있다면 너는 배가 되고 싶을 수도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뭐야? 이 굉장히 쓰임새 좋은 나무가 되는 거잖아. 맞죠? 어떤 물건으로 만들어지니까 계속 오래오래 남을 거 아니야. 그런 꿈을 네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네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이루어져?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뭐가 될 수도 있어? 네가 생각하지 못한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 또는 네 꿈과 다른 방향으로 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어떤 존재라고? 누군가의 몸을 데워주는 어떤 존재?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무를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내가 조언을 해주고 싶은 또는 위로를 해주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고 칩시다. 나는 이렇게 위로할래. 너 혹시 대통령 되고 싶어? 아나운서 되고 싶어? 아이돌 되고 싶어? 뭐 되고 싶어? 뭐 되고 싶어? 그런데 너가 되고 싶은 그 꿈이 다 실패한다면 의미 없어? 의미 없어 있어. 이 글을 바탕으로 의미 없어 있어. 꿈이 다 실패하면 의미 없어 있어. 있다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데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을지도 몰라 네가. 그러니까 너는 네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떤 존재야? 의미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겉으로는 이 시가 화자가 나무를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로하고 있는 거야? 이 시를 읽고 있는 독자 또는 누군가를, 이 세상에 있는 누군가를 이런 식으로 위로하고 있는 메시지겠지. 이거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 화자는 나무한테 위로해주고 있는데 나무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 그러면 잘 보세요. 화자가 나무가 사람이 아닌데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얘기하지. 이것도 의법입니다. 알겠죠? 나무한테 말하잖아. 근데 얘 사람 아니잖아. 이것도 의법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나무를 의인화해서 나무를 위로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누구를 위로해주고 싶은 거야 화자는? 이 세상에 있는 나무 말고 다른 존재들, 그러니까 뭐 인간이든 누구든 다른 존재들을 위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왜? 너는 네가 원하는 모든 꿈을 다 이루지 못해도 어떤 존재야? 의미 있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되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위로가 안 되나요? 나 예전에 이거 설명해 주다가 우는 애도 봤는데 울 수도 있지 왜? 꿈 때문에 힘들면 이러고 있어. 맞죠? 자, 다음 요거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앞으로 넘어가서, 자, 쌤이 숙제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그래도 대부분 다 알지만 멘토 시간에 하면 됩니다. 알겠죠? 다 못한 거는 또 집에서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요거 오늘 며칠니? 1월 10일인가요? 숙제로 해오면 되고요. 소년과 나무의 꿈. 자, 다음 뭘 읽어볼 거냐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좀 재밌어요. 자, 144페이지. 144페이지. 자, 이거는요, 선생님이 읽어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페이지 144페이지 문학 144페이지. 자, 이거 현대소설이거든요. 현대소설. 지난번에 살짝 이야기하긴 했지만 소설이라고 하면은 소설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잖아. 이 줄이 3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인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인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얘기 안 했었어요 혹시? 소민아 얘기한 적 없어? 있어 없어? 했었어? 맞지? 인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제일 중요한 인물을 어떻게 파악할 건데 하윤아? 어떻게 파악할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소설문학은요 인물을 바탕으로 봅니다. 그럼 인물 중에서 뭘 볼까요? 얘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을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 모의고사는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소설이 앞에 줄거리가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줄거리가 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건 지금 그나마 줄거리 나와 있어서 다행이야. 근데 줄거리 나와 있어도 사실 읽기 쉽지 않을걸. 근데 어떤 작품들은 줄거리 안 나와 있고 그냥 뚝 시작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뚝 시작한 이 부분이 처음 부분인지 소설의 중간 부분인지 결말 부분인지 알아 몰라? 몰라. 모르는 상태로 그냥 생판 그냥 읽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첫 부분을 보면서 뭘 파악해야 될까요?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들 그냥 한 두세 줄 읽어가지고 파악 안 됩니다. 알겠죠? 못해도 어느 정도 읽어야 되는데 반 정도는 읽어야 돼요. 그래야 파악됩니다. 근데 반 정도까지 읽었잖아? 근데도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그럼 뭐해? 다시 올라가서 읽어야 돼요. 어차피 뒤에 읽어봐야 이해 못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그 상황 파악은 뭘로 한다고요? 요 인물의 말과 행동을 바탕으로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작품을 또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방법. 여기 중략의 동그라미. 요거는 한 고3 정도 되면 매우 중요한 건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중요하지만 잘 보세요. 소설이 전문이 다 실릴 수가 없잖아. 자, 그러면 잘라야 될 거 아니야. 잘라야 될 거 아니야. 물어봅시다. 왜 여기서부터 잘랐는데? 여기서부터 자르면 안 돼? 왜 여기서부터 잘랐는데? 이거는 읽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략 다음 부분도 마찬가지야. 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부분은 읽어야 이해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중략 앞, 중략 바로 뒤, 한 세네 줄 정도. 여기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소설이 지문이 길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초집중해가지고 엄청 느리게 읽을 수가 없어요. 자, 소설이나 산문 같은 이런 긴 글은요, 어떤 부분은 빠르게 읽고 어떤 부분은 천천히 읽어야 돼요. 자, 그래서 천천히 읽어야 되는 부분 뭔데? 일단 초반 부분, 상황 파악해야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뭔데? 중략 나오는 중략 앞뒤 부분. 요 부분은 좀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나머지 이런 것들이 좀 잘 파악됐다면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술술술술 읽힐 거야. 상황 파악이 힘들지 상황만 파악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금방 읽혀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인물은 또 그럼 주인공만 파악해? 아닙니다. 주인공만 파악하는 거 아니고 그 이외에 다른 인물들까지 다 파악하는 거야. 특히나 한 중반 정도까지 읽었다면 누가 중요한 인물이고 누가 안 중요한지도 어느 정도 알게 돼요. 자,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소설 읽는 방법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읽고 나서 내용이 뭔 말인지 이해 못하는 상황이 좀 줄어들어요. 알겠죠? 물론 이건 지금 시대적 배경이 옛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읽어도 아마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을 거야.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해 줄 거고요. 지금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 시간 줄게요. 준비, 시작.
다 읽었어요. 읽었어? 30초 넣어줄게요. 조금만 더 읽어. 끝까지 다 안 읽더라도. 자, 거기까지 고개 들으세요. 일단 읽은 데까지만큼 최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할 텐데 지금 여러분들 읽고 있는 표정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좀 상황이 잘 이해됩니까? 잘 이해돼요? 나연아, 혹시 간단하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 자, 인물부터 생각해 봅시다. 인물 누구 나옵니까, 나연아? 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창권이 형 나옵니다. 또 잠깐 스쳐가는 인물 중에 또 누가 나와요? 나랑 창권이 형이 이야기하는 건 맞아. 잠깐 스쳐가는 인물 중에 뭐도 있었어? 내 친구도 있었고 엄마도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요거는 그래도 좀 친절한 게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국민학교 2학년생인 나는이라고 하면서 나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설명을 좀 적어놨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고3 지문이잖아. 그럼 뭐가 없었을까요? 이거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없었으면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었을 테니까 좀 적어줬을 거야.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국민학교 2학년생.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걸 통해서 이 나라고 하는 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 뭘까요? 이 소설은 무슨 시점이다? 무슨 시점? 1인칭 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여러분들 그 동백꽃 하면서 시점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자, 우리가 중학과정에서 그러니까 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모든 개념은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거 다 활용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나는 그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 수업할 때도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들까지 다 설명합니다. 이거 야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왔어. 이거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왔어. 이거 3학년 교과서에 나왔어. 이거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왔어. 다 얘기합니다. 왜? 그만큼 교과 내용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교과 내용 반영되어 있으면 그 당연히 우리가 확인해야지. 자, 그러면 봐보세요. 국민학교 2학년생인 나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나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1인칭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왜 알아야 되냐면, 문제로 시점 물어볼 때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시점 물어볼 때, 그 중학교 시험처럼 뭐 1인칭 시점이다, 3인칭 시점이다, 이런 식으로 안 물어봅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서술자의 역할이나 서술자의 위치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알겠죠? 작품 안에 서술자가 이러이러하게 서술하고 있다. 작품 밖에 서술자가 이러이러하게 서술하고 있다. 작품 안에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작품 안에 서술자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딱 봤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 뭐야? 1인칭 시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쭉 다 읽어봤다. 읽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소설은요, 내가 주인공이야? 창권이 형이 주인공이야? 봐봐봐. 생각해봐봐. 이 소설은 내가 주인공이야? 창권이 형이 주인공이야? 소설은 사건이 이끌어갑니다. 사건이 나한테 생겨? 창권이 형한테 생겨? 창권이 형한테 생기죠. 자,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은 누군데요? 창권이 형입니다. 이건 한 중반부까지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이 창권이 형이야. 자, 들어볼게요. 주인공은 창권이 형이야. 서술자는 누군데? 자, 이렇게 결론 나오면 시점 뭐가 될까요? 나나 무슨 시점일까? 아야, 하윤아, 나나윤 시점이 어떻게 될까요? 잠깐만. 자, 시점부터 떠올려 봅시다. 재현아, 학교에서 배웠던 시점 네 가지 혹시 기억납니까? 뭐뭐 있었어?
이 시험 지금 다 까먹고 이거 어떡하려고. 수영아 학교에서 배웠던 시점 되게 뭐 있었어요? 전지적. 오케이 전지적 시점 그 3인칭이었죠. 또 기억을 더듬는다 막. 하윤아 또 뭐 있었어? 1인칭 그 주인공. 1인칭 주인공 시점. 오케이 또. 자 힌트 3인칭 2개 있고 1인칭 2개 있습니다. 자 지금 3인칭 전지적 시점 나왔고 1인칭 주인공 시점 나왔어요. 나연아 그 다음 또 뭐 있어? 1인칭인데 주인공 아니면 뭔데? 이 소설 동백꽃이요. 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만약에 동네 아줌마가 점순이와 나의 연애지를 보는 거라면 무슨 시점이야? 학습 활동이 있었잖아. 1인칭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동네 아줌마가 쟤네 둘을 보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3인칭 마지막 뭐 있어요? 3인칭의 전지적 시점이 있고 또 다른 시점 뭐 있어요? 3인칭도 마찬가지로 관찰자 시점이 있죠. 자, 관찰자 시점의 특징 바로 뭡니까? 주인공의 마음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서술자의 시점으로 주인공의 모습을 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국민학교 2학년생이라고 되어 있죠. 나이가 어려 많아. 국민학교 혹시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헐, 국민학교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여러분들. 초등학교. 이건 설명해 줄걸. 자, 국민학교 2학년 그럼 초등학교 2학년이란 말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초등학교 2학년이면 나이가 많아, 어려? 어리잖아. 맞죠? 자, 그러면 나이가 어린 애기인 서술자가 형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숙한 시선으로 관찰할까? 애기스러운 시선으로 관찰할까? 애기스러운 시선으로 관찰하겠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1인칭 관찰자 시점 이게 특징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1인칭 관찰자 시점인 거에 플러스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네, 이 소설은 그걸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물어봅시다. 이 소설에 동물 멧돼지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멧돼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알겠죠? 여기에 나오는 멧돼지가 아니야. 얘가 나이가 어려서 멧돼지라고 들리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볼게요. 내용. 어린 소견에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었대. 뭘 알다가도 몰라.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나는 국민학교 2학년생이야. 요즘 초등학교라고 불러? 국민학교라고 불러? 초등학교라고 불러요. 그럼 국민학교 2학년이니까 되게 옛날인가 봐. 맞죠? 내가 학교 갈 때도 나도 초등학교였어요. 내 한 5년 선배부터 국민학교입니다. 자, 하여튼 옛날이야. 몇십 년 전이야 최소. 근데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한번 봅시다. 나는 걸구대. 여러분들 걸구대가 뭔지 모르지? 걸기대회 뭔지 모르지? 뭔진 몰라 일단은. 알겠죠? 자, 걸기대회가 열릴 때마다 멧돼지를 서너 마리씩 미국 대통령이나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외국 귀인들에게 보낸다는 것을 알고 의아해합니다. 상황부터 웃겨. 뭔데? 아니 미국 대통령한테 멧돼지를 왜 보내는데? 맞죠? 미국 대통령에게 멧돼지를 왜 보내는 데가 머릿속에 의문으로 남아야 돼. 그래야 해결이 되지. 맞죠? 자, 볼게요. 어린 소견에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었답니다. 그런 식으로 마구 보내주다가는 오래지 않아 나라 안의 멧돼지는 깡그리 씨가 마를 판이었대요.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육고기가 부족한 가난뱅이 나라에서.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가난뱅이 나라 살고 계세요? 아니잖아. 우리나라 뭐 OECD로 따져도 뭐 한 12등인가 13위 안에. 맞지? 그럼 가난한 국가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지금? 그 정도로 가난했던 시절 뭐야? 아주 옛날이라는 거야. 맞죠? 1960년대 이렇다는 거야. 이래죠. 50년대. 자, 가뜩이나 육고기가 부족한 가난뱅이 나라에서 심지어 우리 지금 멧돼지 먹지도 않아요. 맞잖아. 근데 그때는 뭐야? 멧돼지 보내주는 게 아까운 거야. 왜? 우리나라에 안 그래도 고기 없는데 멧돼지를 왜 보내줘? 라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 나가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맞죠? 자,
서양 부자 나라의 지체 높은 양반들에게 뭐 때문에 툭하면 그 귀한 멧돼지를 보낸단 말인가? 보낸다면 그 멀고 먼 나라까지 무슨 수로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그 짐승들을 보낸단 말인가? 나 지금 계속 뭐하고 있어? 멧돼지를 어떻게 보내지? 이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볼게요. 멧돼지 보내기가 몇 번이나 되풀이 된 다음 마지막 순서로 혈서 쓰기가 시작되었대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는 알잖아요. 혈서가 뭔데? 나 그 혈서가 뭔지 아는 사람 손. 진짜 아무도 몰라? 나연이 알아요? 혈서가 뭔데? 피로 글을 쓰는 걸 혈서라고 합니다. 아, 이걸 안 들어봤구나. 자, 혈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혈서 쓴다 라고 하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일까요? 이게 딱 전형적인 이미지입니다. 이거 소설에 자주 나오는 장면이야. 혈서를 쓴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식으로 혈서를 쓰냐면요. 손가락을 깨뭅니다. 피가 날 때까지.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손가락에 피가 날 거 아니야. 그 피로 글씨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로 글씨를 왜 쓰는데? 그 정도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또는 칼로 이제 손가락을 대 피가 철철 날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이렇게 글씨 쓰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혈서라고 합니다. 혈서에는 보통 뭐가 담겨 있냐면요. 글씨 쓰는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의지. 피를 다 흘릴 정도의 각오로 내가 이 의지, 그러니까 막 메시지로 막 담는 거야. 바다윤 집중해라 이러면서 윤솔비 자심하라 이러면서 혈서로 쓰는 거야. 의지인 거야. 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혈서 쓰기가 시작됐대요. 검정색 학생복 차림의 피 끓는 청년 학도들이 차례차례 연단에 올라 손가락 깨물어서 하얀 천에다가 붉게 혈서를 쓰고 있었답니다. 그쯤에서 진력이 날대로 나버린 그분 녀석들, 그분은 친구죠, 친구 녀석들이 나를 향해 자꾸만 눈짓을 보내왔대요. 엎어지면 코 닿을 자리에 집이 있는 내가 몇몇 친한 녀석들을 데리고 몰래 광장을 빠져나와서 걸구대가 끝날 때까지 우리 식당에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 적이 종종 있었던 까닭이래요. 녀석들과 함께 걸구대에서 막 도망쳐 나오려는 순간이었답니다. 자, 그럼 끊어봅시다. 나 혼자 있어? 친구들이랑 있어? 친구들이랑 있어. 자, 그럼 상황 한번 살펴보세요. 상황 한번. 걸구대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나랑 내 친구들만 있어? 아니면 동네 사람 다 모여 있어? 동네 사람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빠져나왔다고 얘기하지. 맞죠? 자, 지금 상황 어떤 상황? 동네 사람이 와구와구 모여있어요. 걸구대를 막 하고 있대요. 이 걸구대 무대 위에서 사람들 뭐 하고 있습니까? 손가락 깨물고 지금 혈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혈서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 다 뭐 하고 있겠어? 구경하고 있겠지. 그 구경을 누구도 하고 있었던 거야? 나도 하고 있었던 거야. 누구랑? 내 친구들이랑. 상황이 이 정도 그려져야 돼. 이해돼요? 걸구대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 상황은 그려져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정도 상황이야. 자, 심지어 우리 집 여기서 가까워 멀어? 가까워. 그래서 내 친구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으로 가고 싶어 하는 눈치 보내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 녀석들과 함께 걸구대에서 막 도망쳐 나오려는 순간에 바로 그때 새롭게 연단에 오른 청년의 모습이 내 발목을 콱 붙잡았대요. 이 사람 진짜 콱 붙잡은 거야? 아니잖아. 한 거잖아. 한 거잖아. 맞죠? 자, 했어요. 왜 했는데 그보다 앞서 혈서를 쓴 학생들과 달리 그는 학생복 차림이 아니었대요. 검정물로 염색한 군복을 걸친 그 흡수룩한 모습이 먼 빛으로 봐도 어쩐지 많이 눈에 익어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봤더니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말이잖아. 맞죠? 자,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이 사람 미쳤네. 뭐 하고 있어? 10손가락 다 손 깨물었답니다. 10손가락을 모조리 깨물어서 혈서를 쓴 참으로 보기 드문 열혈 애국 청년이 등장했음을 걸구대 사회자가 확성기를 통해서 널리 알렸대요. 그게 뭐야? 사람들 많이 모였으니까 야, 여기 애국 청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막 날리는 거야. 그 청년은 뭐 하고 있어? 군복 차림으로 10손가락 깨물어가지고 막 혈서를 쓰고 있어요. 맞지? 자, 사회자가 확성기를 통해서 널리 알렸고요. 곧이어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북진통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혹시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 통일하자라는 말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잘 없죠. 맞죠? 자,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통일하자라고 외치던 시절이라는 거야. 북진이 무슨 말일까요? 북진이 뭐야? 북쪽으로 진출하자.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남한의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북쪽을 다 통일해버리자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야? 그때 당시에 남북 갈등이 굉장히 심하던 상황이겠지. 정치적으로. 이해됩니까? 그럼 언제일까요? 6.25 남북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이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요. 전후소설입니다. 전후소설. 전쟁 이후 소설이야. 6.25 전쟁 이후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2학기 중간고사에 이거 6.25 전쟁 때 피난 가는 소설이 여러분 교과서에 나옵니다. 알겠죠? 자, 북진통일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적힌 혈서가 청중에게 공개되었답니다. 치솟는 박수갈채로 역전광장이 갑자기 떠나갈 듯 요란해졌대요. 자,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혹시 내가 잘못 봤을지도 모른다고. 이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봤는데 아는 사람인데 아니야, 아닐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맞죠? 잘못 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고개를 젓대요. 에이 아니야 이러면서 나는 몇몇 그부들과 함께 슬며시 광장을 벗어나고 말았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야? 친구들이랑 나왔는데 아니야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간 상황.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되는데, 내가 결코 잘못 본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윽고 밝혀졌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아까 저 사회자에서 10손가락 깨물던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거야. 누군데? 창곤이 형은 10손가락에 빨갛게 핏물이 밴 붕대를 칭칭 감은 채 식당에 돌아옴으로써 어머니와 나를 기절초풍하게 만들었대요. 하면서 봤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던 거야? 창곤이 형이었던 거야. 맞죠? 그 10손가락 다 붕대 감고 지금 뭐야?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나의 지금 식당을 하고 있죠. 식당을. 자, 그래서 식당에 돌아옴으로써 어머니와 나를 기절초풍케 만들었어요.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는 나머지 어머니는 형이 돌아오면 퍼부으려고 단뜩 별러서 장만했던 욕바가지를 꺼내들 엄두조차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이 집에 식당 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창곤이 형 집에 들어가가지고 싸돌아다닌다고 나오지도 않고 욕을 막 해야지 하고 왔더니 갑자기 사람이 이 손가락이 이렇게 돼가지고 찾아온 거야. 너무 당황해가지고 뭐 한 말 할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맞죠? 말도 못하는 정도입니다. 너무 아프지 않더냐는 내 걱정에 형은 마치 남의 살 좀 얘기하듯이 심상하게 대꾸했대요. 괜찮어. 어차피 남아도는 게 피니까. 그 혈서 사건 이후로 창건이 형은 자기 몸 안에 들끓는 더운 피를 덜어내기 위해서 이따금 주먹으로 자신의 콧줄빼기를 후려쳐 일부러 코피를 쏟아내야 되는 수고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풍자입니다. 풍자가 뭐야? 제가 우스꽝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혹시 내 몸에 열기가 막 피끓어 오른다고, 피가 끓는다고 주먹으로 자기 코 쳐서 코피 내본 적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 그러면 창곤이 형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비꼬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코 때려가지고 코피 흘리나, 깨물어가지고 혈서 써서 피를 흘리나, 피를 흘리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주먹으로 코를 때려서 코피 흘릴 필요 없게 다 깨물어가지고 손가락으로 혈서 쓰고 다닌다고 피를 다 뽑아냈다고, 그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어머니 말 맞다나 형은 정말 우리 식당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대요. 다음, 역전광장에서는 사흘이 멀다 하고 크고 작은 걸부대가 잇따라 벌어졌답니다. 걸기대회가 막 잇따라 벌어진 거야. 뭔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걸기대회 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하면 될까요? 사회자가 이렇게 있고 사람들 모여있고 무대 위로 사람들 저벅저벅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함께 불어서 북진 통일합시다! 으악! 이런 거겠지. 맞죠? 이제 이쯤 되면 대충 머릿속에 그림 그려질 거 아니야. 맞죠? 자, 덕분에 형의 상처난 손가락들은 좀 채 아물 새가 없었대요. 계속 깨무니까.
벌금의 때마다 단골로 혈서를 쓰는 열렬 애국 청년 노릇에 워낙 바쁘다 보니 식당 안에 진득히 붙어있을 겨를도 없었대요. 결국 어머니는 결국 역마살이 뻗쳐 하고 많은 날들을 밖으로만 나대는 형의 발을 묶어 식당 안에 주저앉히려는 노력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형은 어느덧 장국밥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의 허드제비 심부름꾼. 장국밥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누구 식당인데? 엄마 식당 말하지. 우리 엄마 식당. 이것도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 엄마 식당의 심부름꾼에서 당당한 손님으로 격이 달라져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데요? 와가지고 일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밥 좀 주세요. 밥만 먹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마치 식당에 손님처럼 앉아 있다고. 지 일해야 되는데. 맞죠? 자, 중요한 일로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선 창권이 형이 해질녘에 닿다가 고등학생으로 변해서 돌아왔대요. 엥? 자, 잘 보세요. 아까 시위할 때 그 혈서 쓸 때 창권이 형 옷 뭐 입고 있었어요? 군복 입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군대 갔다 왔다는 얘기잖아. 맞죠? 자, 고등학생으로 변해서 돌아왔대요. 그동안 현의 변모는 너무나 급격해서 그러지 않아도 눈이 팽팽 돌 지경이었는데 방금 사로 새 입은 빳빳한 학생복에 어여시 어느 학교 교포는 이제 뭐 이 학교 표시겠지. 맞죠? 교표까지 붙은 학생모 차림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라서 어머니와 나는 다시 한번 할 말을 잃고 말았대요. 이를테면 가짜배기 나이로 고등과 학생인 셈이지.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가짜 고등학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롱 환자라는 말 들어봤어요? 요즘 잘 안 쓰긴 한데 나이롱 환자. 나이롱 환자가 뭐냐면 아프지도 않으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링거 맞고 누워있는 사람. 나 아파요 안 일어날래요 이거. 그걸 나이롱 환자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가짜 고등학교 학생인 셈이라 이 말이야. 언제 학교에 들어갔었느냐는 내 물음에 형은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대꾸하고 나서 한바탕 허허거렸대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가짜 대학생 이야기는 덜어 들어봤어도 가짜 고등학생은 형이 처음이었대요. 그러니까 형은 지금 교복이랑 이런 거 사가지고 지금 무슨 행세하고 있는 거야? 고등학생도 아니면서 가짜 고등학생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왜 하고 있는데? 궁금해야지. 학교도 안 다니는 반거충이 청년이 단골 혈서가란 속내가 알려지는 날이면 남들 보기에도 모양이 흉측하다고 날더러 당분간 고등과 학생의 흉내를 내고 댕기란다 라고 누가 얘기한 거야 그러면? 내가 봐봐 창권이 형이 나가서 깨물어서 혈서를 썼어. 자 그러면 이 혈서를 써서 북진통일이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런 행위를 우리가 정치적 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창권이 형 혼자 했을까 이 행위를? 아니겠죠. 여러분들 정당이나 이런 거 다 알고 있지. 무슨 당 있는 거 알고 있잖아 정치할 때. 맞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하는 높은 사람이 창권이 형한테 시킨 거야. 야 너 학교도 안 다니는 이 반푼이 같은 사람한테 혈서 쓴다고 얘기하면 우리 당의 이미지 안 좋아지니까 야 너 가가지고 고등학교 학생 흉내 좀 내라. 왜? 고등학교 다니면 그래도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이잖아. 1950년대라며. 고등학교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만 가는 거였어 고등학교는. 그렇죠? 자 그래서 형은 모자에 붙은 교표에 호호 입김을 불어 소매뿌리로 정성스럽게 광을 내기 시작했대요. 왜 광을 냈는데? 형은 고등학교에 가본 적이 없거든. 안 그래도 새거심을 만천하에 광고하듯 너무 번뜩여서 오히려 탈인 것 같은 그 금빛의 교표를 여기서 너무 번뜩여서 오히려 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형은 진짜 학생이야? 가짜 학생이야? 가짜 학생이잖아. 맞지? 그런데 너무 반짝반짝거려.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 새로운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더 티나는 거 아니야? 근데 형은 뭐 하고 있어? 열심히 닦고 있는 거야 이걸. 맞죠? 자, 형은 내친김에 아예 순금제로 바꿔놓을 작정인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상화 닦고 또 닦아댔대요. 자,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나는 국민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형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자, 잘 보세요. 나 국민학교 학생이야. 창권이 형 어디까지 졸업했어?
국민학교까지 졸업했어. 자, 그럼 창권이 형 학력은 어디에서 끝났어? 초등학교 6학년에서 끝났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창권이 형은 이 사회의 지식인이야, 지식인이 아니야? 지식인이 아니겠지.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나 초등학교 2학년이긴 하지만 창권이 형을 존경할까 아니면 으이구 저 무식한 형이라고 하면서 무시할까? 무시하겠지 일반적으로. 맞죠? 나도 초등학생이고 저 형도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이럴 거 아니야. 자, 잘 보세요. 내가 이거 왜 얘기하는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남의 집살이로 잔뼈가 굵혀 나온 형은 자신을 진짜 백이 고등학생으로 착각하고 있는 기색이었다. 자, 요단번 걸기대회 때부터 내가 메가더 원수에게, 여러분들 근데 메가더 장군은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인천 상륙작전 들어봤어? 맞잖아. 메가더 원수한테 보냈다라고 하는 건 메가더가 살아있을 때라는 거잖아. 얼마나 옛날이라는 거야. 맞죠? 이 메가더가 우리 6.25 전쟁 때 이제 그 영웅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 인천 상륙작전. 맞죠? 자, 그러니까 메가더 원수에게 보내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메시지 낭독까지 맡아서 하기로 결정이 나불었다. 이게 뭐야? 창권이 형이 맨날 걸구대회 할 때 혈서 쓰기 전에 뭐부터 했다고 했습니까? 내가 보기에 멧돼지 보내는 거부터 했다고 했잖아. 멧돼지 얘기 기억나요? 자, 자꾸 유엔 사무총장이랑 미국 대통령한테 멧돼지 보냈다며. 맞죠? 자, 그런데 이 사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메시지 낭독까지 맡아서 내가 하기로 결정이 나불었다 라고 창권이 형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형은 교포답기를 끝마친 후 호주머니에서 피난민 시체로부터 선사받은 금장의 회중시계를 꺼내어서 더욱더 공력을 들여서 삐까번쩍 광을 내기 시작했대요. 정말 갈수록 태산이었답니다. 그게 뭐야 지금? 갈수록 태산이었다라고 하는 게 뭐야? 내가 저 형 보면서 진짜 한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이 처먹고 뭐하고 있냐라고 보고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렇게 보고 있는데 형은 걸고대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이 단골 혈서가 노릇 말고 다른 중요한 것이 더 있음을 자랑스럽게 밝히는 중이었어요. 그게 뭐야? 보고자를 보고. 맞죠? 자, 나는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어? 메시지라 잘못 발음한 형의 실수를 부득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소설에 멧돼지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요. 내가 1950년대 초등학교 2학년이야. 살면서 메시지라는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 들어본 거야. 메시지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니까 내 귀에는 그게 뭘로 들리는 거야? 멧돼지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걸고대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그걸 들으면서 왜 자꾸 멧돼지를 보내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창곤이 형을 똑똑하다고 생각해, 무식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창곤이 형한테 형! 메시지 아니고 멧돼지라고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게 굉장히 웃긴 상황이지. 이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겁니다. 소설에 멧돼지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멧돼지가 아니라 메시지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그 형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무식한 가짜 고등학생은 멧돼지가 아니라고 꼬부랑 말로 메시지가 맞다고 턱도 없는 후김질을 끝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안 믿는 거야. 메시지라는 말은. 왜 안 믿는데? 이 무식한 인간이 얘기하는 걸 내가 왜 믿어?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했습니다. 나머지 이 중략 위에까지 이해가 됐다면 밑에는 그냥 문자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좀 쉽지 않죠. 자, 봅시다. 근데 좀만 이제 그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자면 요거 여러분들 3년 전에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2주 만에 나온 지문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 교육청에서도 이 정도 글은 읽을 줄 알아야지 라고 보는 거야. 알겠죠? 하여튼 다시 볼게요. 창곤이 형의 마지막 활약상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대요. 왜 그런데? 그날도 형은 군산으로 원정을 떠나서 적성중립국 감시위원회 추방을 요구하는 시위대의 선두에 섰답니다. 이거 뭔지 알아 몰라? 몰라. 이거 나도 뭔지 몰라. 뭔 말인지 알겠지? 알 필요도 없어. 상황은 뭔데? 1950년대에 남북 갈등이 심하던 상황. 뭐 이상한 뭐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내쫓아라고 하면서 시위하던 시위대의 선두에 섰다고. 창권이 형이. 그렇죠? 자, 그래서 시위 분위기가 무르익자 형은 그만 흥분에 가두지 못하고 미국 부대 철조망을 타놓는 만용을 부렸대요. 미쳤지? 뭐 한 거야? 미군 부대를 타고 담을 타고 넘어간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바로 그때 경비병들이 송아지만한 셰퍼드를 풀어놨대요. 형은 셰퍼드들의 집중 공격을 받아서 엉덩이 살점이 뭉텅 뜯겨나가는, 개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엉덩이 살점을 깨물어가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 거야. 엉덩이 살점이 그 정도로 다쳤다고. 왼쪽 발 뒤꿈치에 인대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었답니다. 형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는 이미 한쪽 다리를 저는 불구의 몸으로 변해 있었대요. 이제 다리가 쩔뚝쩔뚝하는 사람이 된 거야. 맞죠? 크게 다쳐서. 자, 퇴원한 뒤에도 창건이 형은 한동안 우리 집에 계속 머물렀대요. 형은 그 가짜배기 애국학도 행각을 애초부터 꼴같지 않게 여기던 어머니는 쩔쑥쩔쑥 기우뚱거리는 걸음걸이로 할 일 없이 식당 안팎을 서성이는 원촌부치 조카를, 아,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어? 창곤이 형 내 친형 아니야. 뭐야? 사촌형이야, 사촌형. 맞죠? 왜? 우리 엄마 입장에서 조카라며. 맞죠? 자, 조카를 눈의 가시로 알고 노골적으로 박대했대요. 우리 식당에 빌붙어서 눈칫밥이나 축내며 지내던 어느 날 형은 마침내 시골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내용 나옵니다. 맞죠? 자, 여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뒤에 보기. 사실은 보기를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되긴 해. 근데 내가 일부러 얘기 안 했어. 그냥 읽고 이해해보라고. 자, 봅시다. 이 작품은 6.25 전쟁으로 인해 혼란해진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답니다. 창곤이 형은 벌기대회에서 애국학도로 활약하게 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권력층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창곤이 형이 권력층에 어떻게 편승했는데? 권력층이 하라는 대로 행동했지. 어떻게 했어요? 열 손가락 다 깨물어서 혈서 쓰는 거. 그 다음 뭐야? 가짜 고등과 학생 흉내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열심히 하는 거. 맞죠? 그게 뭐야? 이 권력층에서 다 시킨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대중을 기만하는 권력층에 뭐가 됩니까 지금? 이용당합니다. 이용당하는 모습 어디에 나왔어? 저기 원정 가가지고 시위대에 선두에 서가지고 막 시위했잖아. 맞죠? 자, 이용당하다가 결국 뭐야 지금? 몰락하게 되는 거. 어떻게 몰락했어요? 이 담 넘어갔다가 셰퍼드한테 엉덩이 살짝 물어뜯겨가지고 불구됐잖아. 맞죠? 몰락하게 되는 창건이 형을 통해서, 잘 보세요. 어리석은 인물이 가진 욕망의 허망함을 뭐하고 있어? 풍자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 어리석은 인물이 누군데? 창건이 형이지. 욕망의 허망함이 뭐야? 창건이 형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정치하는 사람들 앞서 나가 있는 거 아니야? 뭐 하고 싶어서? 상승하고 싶어서 계층. 맞죠? 그 허망함을 풍자하고 있다고. 결국은 뭐 했어? 이용당하다 버려졌잖아. 맞죠? 자, 그리고 걸기대회에서 빌어지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뭘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메시지를 멧돼지라고 착각했잖아. 맞죠?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나를 통해서 걸기대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웃기게 표현되고 있죠. 우스꽝스럽게. 메시지, 이 사실 메시지 보내는 사람 진짜 막 장검하게 보낼 거 아니야. 메가더 막 저기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뭐 이런 사람한테 보내니까. 맞죠? 근데 그걸 보면서 멧돼지 보낸다고 얘기하니까 바로 뭐가 돼버려?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변해버리지. 맞죠? 자, 그래서 희화화된다 까지 우리가 제대로 읽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 내용을 이 정도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읽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 아이고야 큰일 났네. 뒤에 지금 비문학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쉬었다가 봅시다. 아니다, 미안합니다. 알겠어. 시간 없는지. 알겠어요. 쉬었다 합시다.